오만한 부자가 집에 들어서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새로운 가정부가 자신의 특별한 딸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멈추며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해고될까봐. 하지만 그가 한 말과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그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웠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천사라고 남겨주세요. 모든 특별한 아이들은 세상을 밝히는 조용한 천사입니다. 강석호는 45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한 블록 전체를 차지했으며 공원과 같은 정원, 최고급 리조트 수준의 수영장, 그리고 15대의 수입 자동차를 보관하는 차고를 갖추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세운 제약 재벌의 3세 상속자로서 그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윤 여사, 오늘 아침 커피가 미지근하군요. 다시 나오세요. 강석호는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말했다. 가정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급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그런 모습을 흘끗 보는 것조차 귀찮았다. 강석호는 빵집에 가기 위해 300만 원짜리 맞춤 수트를 입고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2달마다 휴대폰을 바꾸고 직원들을 비싸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가구처럼 대하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키 185cm, 항상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날카로운 칼날 같은 미소를 짓는 그는 오만함을 정제된 예술로 승화시켰다. 강 회장님, 신약 개발 계획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석연구원 박태준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1,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5년 내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강석호는 차갑게 웃었다. 그 절반의 예산으로 2배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게 삼성약품의 방식입니다. 그는 일반인들과 대화하지 않았고 다만 접견을 허락할 뿐이었다. 그는 부탁하지 않고 단호한 명령만을 내렸다. 만약 누군가가 그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의 개인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욕망이 즉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저택 내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다. 강석호의 오만한 자세와 경멸적인 행동은 직원들과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악명 높았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은행 계좌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에게 하층민은 단지 그의 삶을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 관련성이나 중요한 개성이 없는 존재였다. 내일 내가 동대문 시장에 갈 일이 있어 강석호가 비서에게 말했다. 운전기사에게 차를 준비시키고 3시간의 일정을 비워둬. 내가 직접 새로운 건물 부지를 살펴볼 거야. 아무도 방해하지 말게.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즉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강석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소유한 건물이 10개 이상 있었다. 그는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저택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실패나 약함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의 왕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위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석호가 모르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고 그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강한 남자들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강석호의 약점은 다름 아닌 12살 된 딸 서현이었다. 그녀는 권력과 불로 굳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서현이는 심각한 운동신경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끊임없는 지원 없이는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아빠, 오늘은 내가 3걸음이나 걸었어요. 서현이가 휠체어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말에 강석호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곧 감정을 억눌렀다. 정말 훌륭하구나, 우리 공주님.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부드러움이었다. 서현이의 다리는 끊임없이 떨렸고 의사들은 그녀가 결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선고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강석호에게
자신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딸을 둔다는 것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열린 상처와 같았다. 정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스위스에서 데려온 그 치료법이 왜 효과가 없는 거죠? 강석호는 서재에서 전화를 붙잡고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밤하늘은 그의 어두운 마음처럼 검었다. 수년 동안 그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며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 실험적인 치료에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저택의 한 방을 완전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인 물리치료 장비로 가득 찬 미니 클리닉으로 변형시켰지만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신약 개발팀에 지시하세요. 서현이의 상태를 위한 특별 연구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무제한입니다. 그는 최고 연구원에게 말했다. 연구원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필사적인 아버지의 사투였다. 서현이는 여전히 보행기, 휠체어 및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해 최소한의 이동을 할 수 있었다. 이 현실은 강석호를 내면적으로 갉아먹었다. 그의 모든 재정적 힘과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처음으로 무력했기 때문이었다. 서현아, 아빠가 널 낫게 해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밤마다 그는 딸의 침실 문 앞에서 속삭였다. 그녀가 잠든 후에야 그는 자신의 눈물을 허용했다. 끊임없는 좌절감은 그를 점차 더 쓰라리고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매주 물리치료사들을 해고했고 유명한 의사들에게 마치 그들이 무능한 인턴인 것처럼 소리를 질렀으며 매일 그의 길을 가로지르는 모든 직원에게 그의 커져가는 분노를 퍼부었다. 김 비서, 오늘 오후에 예정된 모든 회의를 취소하세요. 서현이의 새 의사를 만날 겁니다. 그가 명령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피해 다녔다. 저택의 공기는 짙고 무거웠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강석호는 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매 순간마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석호는 밤에 혼자 있을 때만 진실과 마주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학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 그의 돈, 그의 권력, 그의 영향력, 그 모든 것이 무력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서현이의 방문간에 서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내가 널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는 어둠 속에서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이 극도로 긴장된 환경 속에서 박미숙이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42세의 미숙은 키가 162cm로 항상 단순한 올림머리를 하고 다녔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옷은 변함없이 직접 꼼꼼하게 바느질한 짙은 남색의 가정부 유니폼, 세 벌로 구성되어 있었다. 새 가정부입니다, 회장님. 김 관리인이 그녀를 소개했다. 강석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다. 규칙을 설명해 주었나? 서연이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미숙은 사용으로 달았지만 항상 깨끗한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에 익숙해진 티가 나는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외곽, 집들이 서로 밀착되어 있고 모든 공간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동네인 구리시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다. 미숙은 40평 방미터 공간을 3년 전 뇌졸중으로 누워 지내는 78세의 어머니와 두 자녀와 함께 나누어 살았다. 17세의 아들 동현은 공립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14세의 딸 유나는 가족이 겨우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학을 공부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미숙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의 약을 투약하고 노인의 목욕을 도왔다.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해 두고 2대의 버스와 한 번의 지하철을 타고 도시 전체를 가로질러 아침 7시에 정확히 강남의 저택에 도착했다. 오늘은 2층 모든 창문을 닦아야 해요. 그리고 회장님이 손님을 모시니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미숙은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14개의 방, 6개의 욕실, 3개의 거실, 2개의 주방을 청소하고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는 가족의 옷을 관리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세제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이 일자리는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약을 제때 드셨어요? 미숙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로 물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녀의 다리는 하루 종일 서 있었기 때문에 욱신거렸다. 저택에서의 첫날, 미숙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팠다. 서현이의 상태는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가정부였고 강석호는 그녀를 볼품없는 가구처럼 취급했다. 유나야, 숙제는 다 했니? 미숙이 딸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를 숨기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깊은 피로를 드러냈다. 네, 엄마. 엄마, 오늘도 힘들었죠?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현이 같은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깊어지면서 미숙은 강석호의 저택에서 본 물리치료 장비들을 떠올렸다. 최신식이었지만 사용법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지식과 경험이 그 어린 소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단지 가정부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미숙은 어머니의 약을 확인하고 마지막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내일 다시 저택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석호는 박미숙의 이름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새 가정부였을 뿐이었다. 정의된 얼굴이나 개성 없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들의 긴 줄에서 또 하나의 직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독일에서 수입한 토스터나 청소기처럼 자신의 존재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구입한 또 다른 물건으로만 바라보았다. 네오 거기, 그가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서류들 정리해. 중요한 것들이니 순서대로 하도록 해.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는 그녀의 방향을 가리키고 건조한 명령을 내렸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녀는 그의 제한된 인식에서 그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강석호가 모르는 것은 미숙이 그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서현이를 절박한 다정함으로 대하는 모습, 딸이 보행기로 세 걸음을 걷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가정부 아줌마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강석호가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물었다. 미숙은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청소할 곳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물리치료 세션이 끝난 후 서재에 틀어박혀 창문을 바라보며 완전한 패배의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았다. 미숙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그녀 자신도 의사들이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는 말하거나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같은 눈빛을 경험했었기 때문이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군. 어느 날 저녁 그가 중얼거렸다. 서현이는 어디 있지?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회장님. 미숙이 대답했다. 강석호는 그녀를 훑어보았다. 내가 물어본 적 있나? 미숙은 3달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일했다. 그녀는 소리, 위장된 모욕, 그리고 강석호가 그녀를 마치 유령인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에 대해 불평 없이 기능을 수행했다. 그녀는 절실히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 급여는 다른 가능한 가사일의 3배 이상이었다. 비싼 약이 필요한 어머니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녀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강석호가 방문객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줄 모른다고 불평할 때도 듣지 않는 척했다. 오늘 청소는 끝났습니까? 김 관리인이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끝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 미숙은 이해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가족의 일상을 보았다. 그녀는 서현이가 휠체어에 갇혀 슬프게 창문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강석호가 최고급 의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의 좌절과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하루는 서현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줌마,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책을 떨어뜨렸어요. 미숙은 즉시 다가갔다. 그녀는 책을 집어 서현이에게 건넸다. 서현이의 손은 약간 떨렸다. 고마워요, 아줌마. 서현이가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서현이 아가씨. 미숙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강석호가 방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서현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않나? 그가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현이 아가씨가 도움을 요청하셔서 변명하지 마.
다시는 내 딸 근처에 가지 마. 알았나?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녀는 방을 떠났다. 강석호의 눈에서는 불신과 경멸이 보였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가구였다. 그러나 미숙의 마음은 서현이에게로 향했다. 그 아이는 그녀가 도울 수 있는 아이였다. 만약 그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박미숙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동시에 소중하고 위험한 보물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감춰진 비밀이었다. 20년 전 모성과 삶이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옥죄기 전에 그녀는 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최우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이런 쓸모없는 책들. 그녀는 저녁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중얼거렸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의학 저널을 꺼냈다. 표지에는 신경학적 장애 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박미숙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저널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기 힘든 진실이었다. 그녀는 졸업생 중 2등으로 졸업했고 소아신경학 분야에서 전문화했으며 서현이가 가진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년 동안 일했다. 엄마, 저 들어왔어요. 유나가 집에 돌아오자 미숙은 재빨리 전화를 숨겼다. 어서 와, 내 딸. 학교는 어땠니? 그녀는 미소 지었다. 유나는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괜찮았어요. 엄마, 왜 항상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미숙은 웃으려고 했다. 엄마가 슬퍼 보이니? 그냥 피곤한 거야. 그녀의 딸이 방을 나간 후 미숙은 다시 전어를 꺼냈다. 그녀는 신경자극, 운동협응 기술, 올바르게 적용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유감각 운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들이 영구적이라고 여겼던 한계를 극복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목격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통적인 물리치료와 치료춤을 결합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다. 음악과 운동을 사용하여 의학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뇌와 근육을 다시 연결시켰다. 그녀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고 그녀는 학계에서 빠르게 명성을 얻고 있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걸었어요. 한 어머니가 기쁨에 찬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온 것을 기억했다.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는다.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는 유나가 아직 갓난아기일 때 사라졌고 부채와 깨진 약속만 남겼다. 그녀의 어머니는 55세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첫 번째 뇌졸중을 겪었다. 죽기에는 너무 젊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상태였다. 박 선생님, 정말 떠나실 건가요? 병원장이 물었다. 당신은 우리 병원 최고의 물리치료사예요.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미숙은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했다. 그녀의 유망한 경력과 산산조각난 가족 사이에서 그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명백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났고 약을 사기 위해 모든 전문 서적을 팔았으며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는 강석호의 저택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다. 서연이가 물리치료사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미숙은 그들이 하는 모든 실수를 볼 수 있었다. 잘못된 각도, 잘못된 압력, 잘못된 접근법. 저 치료사는 서연이의 근육을 지나치게 긴장시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이 불쑥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가정부였다. 아무도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강석호 같은 남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울고 그리고 창문을 계속 닦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서현이가 마치 자신의 딸인 것처럼 마음 아파했다. 서현이의 슬픈 눈빛, 그녀의 좌절, 그녀의 포기가 시작되는 모습, 미숙은 그것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박미숙에게 20년은 20분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종류의 문제로 고통받는 딸을 둔 부자의 집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서현이가 보행기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미숙의 마음은 고통스럽게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현이 다리 각도가 틀려요. 미숙은 창문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물리치료사가 서현이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혀를 찼다. 그녀는 각 증상, 각 어려움,
서현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내는 작은 진전을 모두 알아보았다. 그녀는 또한 비싼 물리치료사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오류, 사용되는 구식 기술, 12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어 할 뿐인데 모든 것을 고문으로 만드는 운동의 창의성 부족도 알아보았다. 아가씨, 차 한 잔 드릴까요? 미숙이 어느 날 서현이에게 물었다. 강석호는 출장을 가고 없었고 그의 아내 정혜진은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나갔다. 네, 감사합니다. 서현이가 약한 미소로 대답했다. 미숙은 차를 준비하면서 물리치료실을 흘끗 보았다. 모든 장비는 최상의 상태였지만 사용법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줌마, 이거 마셔요. 서현이가 갑자기 말했다. 매일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왜 그런 거예요? 미숙은 놀랐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챘다니. 괜찮아요. 서현이 아가씨.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서현이의 눈은 나이보다 현명해 보였다. 제가 걷는 걸 볼 때마다 슬퍼 보여요. 왜죠? 미숙은 말을 멈췄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녀가 최고의 물리치료사였다고? 그녀가 정확히 서현이의 상태를 치료하는 데 전문가였다고?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가정부였고 의견은 금지되어 있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도울 수 없을 때 슬퍼하는 법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현이가 물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정말 그래요. 2~3개월 동안 미숙은 면밀한 관찰에 조용한 일과를 발전시켰다. 물리치료실을 청소하면서 그녀는 어떤 운동이 서현이에게 더 잘 작용하고 어떤 것이 그저 그녀를 좌절시키는지 알아차렸다. 복도에서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그녀는 강석호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모든 전문 용어, 모든 낙담스러운 진단, 모든 비관적인 예후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치료가 계속 실패함에 따라 서현이가 점점 더 슬프고 내성적인 소녀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 선생님, 이 아이는 결코 걷지 못할 거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울렸다. 그것은 그녀가 병원에서 일할 때 들었던 말이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 그 아이는 걷고 있었다.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현이를 바라보면서. 미숙의 전문 지식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뇌의 가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집에서 조용히 서현이의 상태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다. 그녀는 의학 저널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지식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다. 엄마, 왜 항상 의학 노트를 써요? 어느 날 밤 윤아가 물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옛날 습관이야. 언젠가 내게 설명해 줄게. 나날이 지나면서 미숙의 결심은 굳어갔다. 서현이의 상태는 영구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9월에 비 내리는 화요일에 찾아왔다. 강석호는 사무실 회의로 외출했고 그의 아내 혜진은 친구들과 함께 강남에서 쇼핑 중이었다. 혜진은 미숙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오후에 소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물리치료사는 마지막 순간에 세션을 취소했는데 강석호의 불만족스러운 고함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핑계로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윤 선생님이 오늘 못 오신대요. 관리인이 미숙에게 알렸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큰일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현이는 물리치료실에 혼자 남아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유니콘 무늬가 있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노란색 리본으로 묶은 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 밝은 갈색 눈에는 신체적 한계와 고통스럽게 대비되는 지능이 빛나고 있었다. 저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미숙은 옆방을 청소하면서 생각했다. 그때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걸레질을 멈추고 주위에 깊게 들었다. 또 다른 흐느낌. 소녀는 혼자서 울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미숙의 마음이 즉시 부서졌다.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꿈을 포기한 사람, 어떤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의 울음이었다. 그녀는 의사들이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울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울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남의 집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울었다. 이럴 순 없어. 미숙은 속삭였다.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물리치료실로 들어갔다. 문을 조용히 열자 서현이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서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강석호의 가장 엄격한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용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픈 아이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서현아, 미숙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소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왜 울고 있니? 서현이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모든 어른들은 그녀를 깨질 수 있는 유리 인형처럼 대했다. 저는 그냥 지쳤어요. 서현이가 마침내 말했다. 모든 일에 지쳤어요. 매일 같은 운동, 매일 같은 통증, 매일 같은 실패. 제가 절대 걸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아빠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슬퍼할 거니까.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가늘고 차가웠다. 네가 걷지 못할 거라고 누가 그래? 미숙이 물었다. 가이사들이요. 제가 옆방에서 아빠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제 뇌가 근육에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한대요. 고칠 수 없대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인생의 모든 도전, 모든 희생,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일하게 된 모든 우연이 그녀를 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끈 것 같았다. 의사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그 의사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네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쭈어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줌마?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2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밝힐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처럼 아픈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고 그 아이들이 걷게 된 것을 봤으니까. 서현이는 입을 벌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줌마는 가정부잖아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가정부이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서현이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의 기색이 있었다. 네, 정말이야.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아직은. 서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깃들었다. 그래요, 비밀로 할게요. 그녀는 마치 귀중한 약속을 하듯이 속삭였다. 미숙은 서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아무도 없을 때. 그녀가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서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소녀가 물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박미숙이야. 박미숙 아줌마. 서현이가 그 이름을 반복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미숙은 서현이의 휠체어 앞에 앉아 진정한 대화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저택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아줌마가 전에는 뭘 했다고 했어요? 서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았다. 물리치료사였어. 미숙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했지. 내 상태와 아주 비슷한 아이들이었어. 서현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인생의 가혹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는 거야.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내 어머니가 아프셨고 내 아이들은 너무 어렸어.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지. 아줌마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서현이가 물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아들 동현이는 17살, 딸 유나는 14살이야. 유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해. 정말요?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서현이가 말했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겠죠. 미숙은 서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제 다리가... 서현이는 자신의 떨리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서현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미숙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춤을 추고 싶다면 그건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거야. 맞지? 서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마음과 몸이 함께 소통하도록 가르쳐야 해. 그게 내가 전에 했던 일이야. 아줌마가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서현이의 목소리는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해볼 수 있어. 미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무엇보다 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약속할게요. 서현이가 즉시 대답했다. 그냥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억 속에서 오래된 기술과 방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서현이의 상태, 그녀가 보아온 징후들, 잘못된 치료법들. 우선 네가 해온 물리치료에 대해 얘기해 줄래? 미숙이 물었다. 서현이는 한숨을 쉬었다. 매일 같은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리고 스트레칭하고 보행기로 걷기. 너무 지루하고 항상 아파요. 저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미숙은 서현이가 다시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항상 의사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미숙은 끄덕였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서현아. 네가 하고 있는 운동들은 너에게 맞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떤 운동이 맞는 거예요? 서현이가 물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운동이 아니라 춤이야. 춤이요. 서현이는 놀란 듯했다. 네,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야. 춤은 이야기야, 감정이야. 네 몸과 마음이 함께 대화하는 방법이지.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너의 몸을 기계처럼 다뤄. 하지만 너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야. 서현이의 눈이 빛났다.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없을 때 시작할 거야. 미숙이 말했다. 매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 서현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재빨리 일어났다. 혜진 여사님이 오신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기억해,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네, 미숙 아줌마. 서현이가 답했다. 미숙이 나가려고 할 때 서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저는 아줌마를 믿어요. 서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말은 미숙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오랜만에 그녀는 다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물리치료사로서. 내일 봐, 서현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미숙은 혜진을 마주쳤다. 강석호의 아내는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숙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아, 가정부. 혜진이 무심하게 말했다. 이거 내 방에 갖다 놔.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과 목적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기회는 며칠 후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강석호는 새로운 약품 승인 관련 회의로 부산에 가 있었고 혜진은 친구들과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평소와 달리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오늘이 좋은 날이겠네. 미숙은 물리치료실 창문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현이는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있었다. 아침에 물리치료사와의 세션이 있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좌절감만 남겨주었다. 서현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의 흔적이 역력했다. 미숙 아줌마. 서현이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기대에 찬 것이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미숙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관리인 김 씨는 쇼핑을 하러 나갔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 자기 일에 바빴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래, 지금이 좋겠구나.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물리치료실 문을 부드럽게 닫고 잠갔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잠시 서현이를 지켜보았다. 소녀는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무서워요. 서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서현이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운 건 당연해. 새로운 것은 항상 무섭지. 하지만 네 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해. 우리는 단지 그것이 기억하도록 도와줄 거야. 미숙은 일어나 방 한쪽에 있는 음향 시스템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러운 왈츠 음악을 선택했다. 공기를 타고 떠다니는 것 같은 멜로디였다. 춤 치료법에 대해 설명할게. 미숙이 음악을 틀면서 말했다. 음악은 뇌가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를 바꿔주어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가르쳐.
음악은 뇌를 산만하게 해서 다리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잊게 만들지. 서현이는 집중하여 들었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일반 물리치료는 근육만 훈련시켜. 하지만 우리는 뇌와 근육,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훈련시킬 거야. 미숙은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서현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도록 도왔다. 소녀는 그녀에게 기대었고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동시에 떨고 있었다. 아줌마,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서현이가 무서워하며 말했다. 넘어지지 않아. 내가 너를 꼭 잡고 있을 테니까. 미숙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단지 몸이 감싸는 소리를 느끼도록 했다. 음악이 방을 완전히 채우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현이는 점차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불안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긴장되어 있던 그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느껴봐, 서현아. 음악을 느껴봐. 미숙이 속삭였다. 내 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 미숙은 절대적인 안정감으로 그녀를 붙잡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단지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이끌었다. 서현이는 완전히 다른 감각을 경험했다. 그녀의 근육은 고통이나 좌절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는 투쟁 없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억하는 것 같았다. 이상해요, 서현이가 놀라움으로 속삭였다. 다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네 다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리치료학과에서의 수년간의 연구와 실제 경험을 활용하여 미숙은 재미있는 놀이로 위장한 고유감각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현이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체중을 옮기도록 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간과된 신경 연결을 활성화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미숙은 부드럽게 안내했다. 느낌이 어때요? 아파요. 서현이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아픔이에요. 좋은 아픔? 그래, 그건 네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야. 그들은 방 안에서 20분 동안 함께 춤을 추었다. 서현이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근육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아이와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이고 실체적이며 흥미진진한 진전을 보였다. 미숙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각 움직임은 특정 근육 그룹을 자극하기 위해 계산되었고 각 리듬 변화는 전통적인 운동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현이의 신경계를 도전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녀는 20년간의 축적된 지식을 능숙하게 순수한 놀이로 위장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서현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미숙 아줌마.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정말 춤을 춘 거예요. 그래, 미숙이 확인해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네가 정말로 춤을 추었어, 서현아.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비밀 일과가 시작되었다. 강석호와 혜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미숙은 물리치료실을 마법의 춤 교실로 변모시켰다. 그녀는 특정 근육 그룹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클래식부터 팝, 심지어 삼바까지 다양한 음악을 활용했다. 오늘은 무슨 음악으로 할까? 미숙이 어느 날 오후 물었다. 오늘은 발라드가 듣고 싶어요. 서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었다. 좋아. 발라드는 균형과 지구력에 좋지. 그들은 춤추기 시작했고 미숙은 서현이의 자세와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진전은 눈에 띄었다. 서현이의 어깨는 더 이상 경직되지 않았고 다리의 떨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서현아, 오늘은 특별한 도전을 해볼까? 미숙이 제안했다. 서현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을 잡지 말고 3초 동안 혼자 서 있어 볼래? 서현이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해볼게요. 미숙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서현이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1초, 2초, 3초. 해냈어. 서현이가 환호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났다.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서현이는 미숙의 낙관적인 기대보다도 놀라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다. 소녀는 놀라운 의지력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낭비되었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2주 만에 그녀는 거의 1분 동안 도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었다.
3주 후에는 도움 없이 5걸음을 연속해서 걸을 수 있었다.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서현이가 어느 날 운동 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전에는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마치 제가 다시 제 몸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미숙은 서현이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었다. 그게 바로 네가 하고 있는 일이야. 네 몸과 마음의 연결을 다시 찾는 거지. 물리적 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현이의 정신적 변화였다. 그녀는 다시 진심으로 웃기 시작했고 가능성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되었으며 비관적인 의학적 예측과 다를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미숙에게 큰 무대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꿈을 털어놓았다. 감탄하는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꿈이었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서현이가 물었다. 미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그러나 비밀은 자신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숨기기에는 너무 빨리 커지는 비밀은 더욱 그렇다. 강석호는 서현이의 뚜렷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더 큰 행복, 증가된 의욕, 새로워진 자신감. 주치의들은 정기검진 중에 향상된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에 대해 언급했다. 의사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석호가 서현이의 주치의에게 물었다. 어떤 치료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죠?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이 스스로 길을 찾는 거죠. 어느 날 서현이는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빠, 학교 연극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외쳤다. 선생님이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어요. 강석호는 그녀를 껴안았다. 정말 기쁘구나, 공주님. 그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던 딸이 이제는 연극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하지만 무엇일까? 미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서현이는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고 자신감도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불안함을 느꼈다. 어느 순간 강석호는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가정부, 강석호가 갑자기 부엌에 들어오며 불렀다. 서현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군. 미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네, 회장님. 아가씨가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강석호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너 서현이랑 얘기 많이 하나? 아니요, 회장님. 미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청소할 때 가끔 인사만 나눕니다. 그는 무언가 더 물어볼 듯했지만 전화가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눈길을 던지고는 방을 나갔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은 곧 밝혀질 것이다. 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의문을 품은 강석호는 다음 금요일에 중요한 사업 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딸의 물리치료 세션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고용된 물리치료사는 서현이가 이례적인 피로를 주장하며 세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어떻게 된 거죠? 서현이가 세션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강석호가 의아해했다. 글쎄요, 회장님. 아가씨가 좀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특히 환자가 진전을 보일 때는요.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떠난 후 그는 딸을 찾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현이는 그곳에 없었다.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물리치료실에서 흘러나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서현이가 거기 있나? 그는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가 그 틈으로 본 것은 그의 존재를 영원히 바꿀 광경이었다. 서현이는 서 있었다. 어떤 지지대도 없이, 어떤 보행기도 없이 감싸는 왈츠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각 움직임을 순수한 예술에 가까운 섬세함으로 안내하는 미숙이 있었다. 그의 딸은 진정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전통적인 운동에 제한적이고 좌절감을 주는 동작이 아니라 실제 유동적인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춤이었다. 강석호는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다. 서현이의 얼굴에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그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감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속삭였다. 그는 문 앞에 완전히 마비된 차에 서 있었다. 그가 가구처럼 취급했던 여성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을 그의 딸과 함께 해내고 있었다. 서현아, 정말 잘하고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오늘 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믿을 수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행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음악에 맞춰 움직일 수 있어. 미숙 아줌마, 저 정말 춤추는 것 같아요. 서현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네가 지금 춤추고 있는 거야. 진짜 발레리나처럼. 서현이가 웃었고 그것은 강석호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신비로운 여성은 누구였을까? 그의 주위 사람들에 대해 그가 더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문이 삐걱거렸다. 미숙과 서현이가 갑자기 돌아보았다. 아빠, 서현이가 외쳤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스쳤다. 미숙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즉시 서현이를 휠체어로 안내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강석호는 이미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았다. 그만! 강석호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움직이지 마. 미숙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직업을 잃을 것이고 아마도 다른 직장에서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과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석호의 얼굴에 있는 표정은 그녀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분노가 아니라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었을까? 서현아, 그가 딸에게 말했다. 너 춤추고 있었니? 서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미숙 아줌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 이제 혼자 서 있을 수 있고 몇 걸음도 걸을 수 있어요. 미숙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강석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미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박미숙입니다, 회장님, 가정부입니다.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 이상이야. 내 딸이 춤을 추게 만든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가 대답을 요구하려는 그 순간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긴급한 사업 통화였다. 강석호는 미숙과 서현이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통화 후에 돌아올 테니 두 분 다 여기 있어 주세요. 그는 방을 나갔다. 미숙은 서현이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현이가 물었다. 미숙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 지었지만 그녀 자신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서현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그것을 믿었을까? 그녀의 비밀은 이제 드러났다. 강석호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석호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그는 서재를 오가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목격한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서현이가 춤을 추는 모습, 가정부와 함께.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는 창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박미숙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다. 그는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부주의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다.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원할 때 그는 정확히 어떻게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전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전화를 들었다. 이 형사님, 강석호입니다. 긴급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형사는 이전에도 도둑질이 의심되는 직원들이나 의심스러운 사업 파트너들을 조사하는 데 이용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이 형사는 서울경찰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어떤 일이신지요, 회장님? 이 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우리 집 가정부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미숙이라는 여성입니다. 출신, 교육, 직업 경험, 관계, 재정 상황,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내에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호는 전화를 끊었다. 이 형사는 항상 철저했고
그의 결과물은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석호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 가정부와 함께 춤추는 서현이의 이미지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고용된 여자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의 딸을 도울 수 있는지? 회장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김 관리인이 서재문을 노크하며 말했다. 김씨, 오늘 박미숙은 어디 있지? 오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3층에서요.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현이는? 아가씨는 아직 자고 계십니다. 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강석호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미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식사 중에 그녀가 음식을 대접할 때 그는 그녀가 거의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현이의 약을 쟁반에 정리할 때 그는 그녀가 단순한 일상적인 확인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라벨을 읽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미숙 씨. 그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미숙은 놀라서 멈추었다. 네, 회장님? 서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죠? 미숙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가씨는 딸기 요거트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크림이 적은 팥빙수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아가씨가 드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회장님. 제1의 일부입니다. 강석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집에서 매일 일하는 이 여성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물리치료사들이 세션을 위해 도착했을 때 그는 미숙이 항상 그 방을 지나갈 핑계를 찾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전문가의 작업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는 전에 이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 화요일 오후 강석호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혜진에게 급한 회의가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저택의 2층에 있는 서재에 숨었다. 그곳에서 그는 내부 창문을 통해 물리치료실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 아무도 이 창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물리치료사가 떠난 30분 후 미숙이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잠시 후 서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 강석호는 창문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예상대로 미숙과 서현이가 물리치료실에 들어갔다. 강석호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가 목격한 것은 그를 동시에 매혹시키고 충격에 빠뜨렸다. 미숙은 물리치료 운동을 전통의학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형시켰다. 그녀는 정확히 어떤 근육을 자극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전에 고용한 어떤 전문가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술을 구사했으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서현이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여기 이 근육을 느껴봐. 미숙이 서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다리가 떨리는 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 신호를 바꿔야 해. 서현이가 미숙의 지도 아래 7걸음을 연속해서 아무런 도움 없이 걸었을 때 강석호는 기절하지 않으려고 의자를 붙잡아야 했다. 그의 딸이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고 그것도 그가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도움으로 다음 날 저녁 이 형사가 약속보다 일찍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그는 마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강석호가 말했다. 네, 회장님. 이 사람의 배경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들은 강석호의 서재에 앉았다. 이 형사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표지에는 박미숙 배경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사가 말했다. 박미숙 42세, 구리시 거주, 78세, 어머니와 2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특별한 점은 뭐지? 이 형사는 2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서부터가 놀라운 부분입니다. 강석호가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는 마시던 위스키에 목이 메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미숙, 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003년 졸업, 2004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학 전문화,
선천적 운동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신경학적 재활부서에서 5년간 경험. 이게 무슨 강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형사가 계속했다. 그녀는 2009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전문직을 포기하기 전에 혁신적인 소아 물리치료 기법에 관한 3편의 논문을 전문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특히 음악과 움직임을 통한 신경 재연결, 소아 운동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논문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석호는 이 단락을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다. 그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집을 청소하는 여성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물리치료사였으며 정확히 서현이에게 필요한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었고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실무 경험이 있었다. 제가 그녀의 논문 복사본도 구했습니다. 이 형사가 몇 장의 논문을 건넸다. 그녀의 접근법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음악치료와 고유감각 기법을 결합한 부분은 독특했습니다. 강석호는 논문을 훑어보았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 용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여성은 똑똑했다. 매우 똑똑했다. 왜? 강석호는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다. 왜 그녀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형사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다. 강석호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었다. 미숙이 물리치료사로서의 경력을 그만둔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첫 번째 뇌졸중을 겪은 같은 해였다. 그 당시 그녀는 남편이 사라진 후 혼자서 2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빚더미만 남기고 떠났다. 이것 좀 보세요. 이 형사가 한 문서를 건넸다. 그녀의 전 남편이 남긴 부채 목록입니다. 그는 도박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미숙 씨는 그 빚을 갚느라 자신의 집을 잃었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었나? 강석호가 물었다. 이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종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몇 페이지는 미숙의 삶의 자세한 연대기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어머니의 간병인, 2 아이의 부모,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3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던 방법, 그녀가 전문적인 경력을 되찾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일, 10년 이상 전문직을 떠나 있다는 것은 의료 분야에서 영원과도 같습니다. 이 형사가 설명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요. 강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물어야 했다. 그녀는 범죄 이력이 있습니까? 그녀는 정직합니까? 이 형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깨끗합니다, 회장님. 범죄 기록은 없고 채무 불이행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미숙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 적어도 그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미숙의 삶은 강석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의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벌고 있지? 강석호가 물었다. 월 120만 원입니다. 이 형사가 대답했다. 그중 80만 원은 월세로 나가고 20만 원은 어머니의 약값, 15만 원은 통근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식비와 기타 생활비로 5만 원이 남습니다. 5만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산다고? 강석호가 충격을 받아 말했다. 그는 종종 점심 한 끼에 그 2배를 썼다.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 형사가 의료 기록을 가리켰다. 그녀는 지난 1년간 15kg를 감량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동현군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최우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이 형사가 계속했다. 하지만 입시 준비반을 감당할 수 없어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딸 유나 양은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 역시 재정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취업을 시도했던 곳은? 강석호가 물었다. 이 형사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넘겨보았다. 놀랍게도 많습니다. 지난 5년간 37개의 병원과 클리닉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부분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몇은 너무 오래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일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 자격이 있잖아. 강석호가 논문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10년은 영원과도 같습니다. 최신 기술과 방법론으로 훈련받은 젊은 졸업생들이 계속 배출됩니다. 그녀는 기초직위에는 너무 자격이 과하고 전문직위에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녀의 나이가 말도 안 돼. 강석호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녀는 내 딸에게 기적을 행했어. 최고의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녀의 특별한 접근법 때문일 겁니다. 그녀의 논문은 꽤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내 집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거지? 강석호가 고통스럽게 물었다. 경력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현대 의료계는 종종 자격증과 지속적인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그녀는 둘 다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돈을 쓰는 대신 어머니의 약을 사야 했으니까요. 강석호는 충격을 받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강 너머로 도시가 빛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숙처럼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고 있을까? 이 형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물리치료 장비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녀의 교과서, 액자에 들어있던 자격증, 심지어 그녀의 학위증까지요. 학위증까지? 강석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어머니는 매우 비싼 약을 필요로 합니다. 의료보험은 전부 커버하지 않고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의 모든 증거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석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분노,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3개월 동안 그는 이 여성을 쓰레기처럼 대했다. 그녀가 물리치료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즉시 그녀를 고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개인 소지품에서 찾은 이것도 보십시오. 이 형사가 낡은 노트를 건넸다. 강석호는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서현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증상, 진전, 사용된 기술, 음악의 효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이 형사가 설명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현이는 오늘 도움 없이 7걸음을 걸었다. 내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의지력은 놀랍다. 모든 의사들이 틀렸다. 그녀는 걸을 것이다. 그녀는 춤을 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강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노트를 닫고 이 형사에게 돌려주었다. 이 외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이 형사가 물었다. 강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사가 떠난 후 강석호는 서재에 혼자 남아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한 여성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하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 특히 그녀를 쓰레기처럼 대한 사람의 아이를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가 얼마나 얕고 물질적이었는지.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인간성, 미숙이 가진 종류의 선함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강석호는 평소와 달리 일찍 기상했다. 그는 거의 밤을 샜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형사의 보고서 내용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저택의 부엌으로 향했다. 시간은 아직 새벽 5시 30분이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숙이 이미 출근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숙이 그를 발견하고 놀라며 인사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강석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그저 기능적인 존재, 그의 세계의 배경이었다. 이제 그는 한 여성, 한 어머니, 한 딸,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인간을 보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요. 그는 의자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가사 노동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정밀함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그녀는 복잡한 신경학적 물리치료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다. 그의 딸의 약을 정리하는 단순한 행동에서도 그는 전문가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네요. 미숙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박미숙 씨, 강석호가 갑자기 말했다. 서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당신 생각에?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쭈어 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은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 아가씨는 좋은 아이입니다, 회장님. 매우 용감하고 똑똑해요. 그녀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걸을 수 있게 될까요? 미숙의 눈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아가씨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방법과 인내심으로. 네, 그녀는 분명히 진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녀를 위해 많은 일을 했군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뭘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장님? 미숙 씨, 앉아주세요. 강석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미숙은 천천히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분명히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호가 계속했다. 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석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아신경학 전문 물리치료사셨고요. 또 다시 침묵의 고개 끄덕임. 왜 말하지 않으셨나요? 강석호가 물었다. 서현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알았다. 그녀가 옳았다. 그는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가정부였다. 그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이었다. 저는 제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계속했다. 하지만 서현이 아가씨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 시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강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이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미숙은 놀라 보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개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고 있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와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서재에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강석호가 제안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서재로 향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석호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 소파 한 개의 가격이 그녀의 연간 임금보다 더 비쌌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모았다. 강석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이전에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너무 마르고 눈 주위에는 걱정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세계의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품위가 있었다.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강석호가 말했다. 왜 서현이를 도와주셨나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전 항상 아이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 소명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기초해서 도움을 결정한다면 전 정말 나쁜 치료사가 되었을 거예요. 강석호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미숙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다. 그녀는 이런 칭찬을 예상하지 않았다. 제가 서현이가 춤추는 것을 봤습니다. 강석호가 고백했다. 당신과 함께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규칙을 어긴 것은 알지만 아닙니다. 강석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 딸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그곳에 서서 그는 미숙에게 다시 돌아섰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제 딸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제 눈앞에 있었는데 전 그저 바닥을 닦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전 당신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고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당신은 불평 없이 그 모든 모욕을 견뎌냈고 터무니없는 급여로 일했으며 제 집과 제 딸을 그런 헌신으로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쓰레기처럼 대해졌음에도 당신은 서현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미숙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강석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월급을 받고 다른 쪽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그녀 앞에 앉았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서현이의 상태에 대해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물리치료사였다는 것을, 당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당신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부였으니까요. 당신은 첫날부터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저는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강석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당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미숙이 계속했다. 비싼 의사들보다 더 잘한다고 감히 제안함으로써 모욕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계속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당신은 몰래 도울 방법을 찾았군요.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이었다. 미숙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을 잘 들으세요, 박미숙 씨. 제 평생 이런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돈과 지위가 인간의 가치를 정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현이의 전담 물리치료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저는 월급은 8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강석호가 계속했다. 가족 의료보험, 식대, 모든 법적 혜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현이가 달성하는 각 진전 단계마다 200만 원의 보너스도 있습니다. 미숙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800만 원은 그녀의 현재 수입의 거의 7배였다.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이건 너무 관대하십니다,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석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아들 동현군을 위한 연세대학교 공학부 전액 장학금, 당신의 딸 유나 양을 위한 입시 준비반, 그리고 그녀가 합격했을 때 의대 전액 지원.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석호가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분당의 3베드룸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개조된 침실과 그녀의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집은 당신 것입니다. 월세를 영원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숙의 손이 계약서를 받아들면서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꿈일까?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온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저릿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전 그저 가정부일 뿐인데. 강석호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박미숙, 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이자 소아신경학 전문가이며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숙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경. 제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저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미숙은 서서히 일어났다. 저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강석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당신의 기술, 당신의 지식, 당신의 헌신에 대한.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서현이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는 것을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 덕분입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단지 제가 훈련받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강석호가 말했다. 당신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족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다른 일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숙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기쁨,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신. 이것이 진짜라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이 진짜라면 제 아이들이, 그들이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석호가 말했다. 당신도 다시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박미숙 씨.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단지 생존이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다음 월세를 내고 어머니의 약을 사고 아이들을 먹이는 것, 꿈을 꾸는 사치는 오래전에 포기했었다. 정말 물리치료사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강석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요한 모든 교육, 인증, 장비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박미숙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녀의 귀에 낯설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아줌마로 불려왔다.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미숙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요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석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켰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서현이가 무대에서 춤을 출 때까지 제가 그녀를 치료하게 해주세요. 중간에 다른 의사나 전문가로 바꾸지 말고요. 저는 그녀를 끝까지 보살피고 싶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약속합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미숙은 이것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언약이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이 말했다. 간단합니다. 강석호가 대답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가정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의 일원입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이에게 말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강석호가 웃으며 말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그들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미숙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바로 이 순간을. 다음 날 강석호는 미숙과 함께 분당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자 미숙은 숨이 막혔다. 햇빛이 가득한 83평 아파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까지 있었다.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위한 방이에요. 그가 특별히 개조된 방을 가리켰다. 전동 침대, 응급 호출 시스템, 그리고 첨단 물리치료 장비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강석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평생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격은 은행 계좌보다 더 가치 있고 존엄성은 학위보다 더 가치 있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더 부유합니다.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서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강석호가 계속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보여주셨고 다시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했다. 강석호는 그녀의 삶, 포기한 꿈, 그리고 그녀를 밤에도 깨어있게 하는 두려움에 대해 물었다. 미숙은 가족을 함께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몇 달 동안 변화는 완벽했다. 미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남의 최고급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미숙이 감격에 찬 눈으로 말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동현은 대학에 입학해 최우수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공학 분야에서 빛나는 재능을 보였고 교수들은 그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표했다. 어머니, 제가 연구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느 날 동현이 기쁨에 차서 전화했다. 교수님이 제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유나는 특목고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의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었다. 박 선생님, 유나가 미숙을 새로운 존칭으로 부르며 말했다. 의대 시험 문제집을 더 사도 될까요? 서현이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다. 1년 후에는 뛰었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실제 무대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발레를 추며 꿈에 그리던 환호하는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숙 선생님, 공연 후 서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숙은 그녀를 껴안았다. 네가 해낸 거야, 서현아. 네 용기, 네 의지가. 강석호는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두를 존엄하게 대하며 특권을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데 사용하는 것. 그는 가족적 이유로 경력을 포기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싱글맘들과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5년 내에 그 재단은 1000개 이상의 가정을 도왔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의 제약회사는 이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박미숙 이니셔티브였다. 미숙은 밤에 종종 그녀의 테라스에 서서 한강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삶은 마치 꿈처럼 변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그녀가 다시 한번 치유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